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16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을 다루는 부동산 별별 이슈 진행해 볼 텐데요.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관망세에 접어들었다라는 얘기가 지대한 가운데 새롭게 수도권 풍선 효과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건축 소합이 설립 취소라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세간의 관심을 크게 끄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건지 오늘 강 소장님과 함께 여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 안 불러요? 다른 사람이요? 네. 아, 네. 이게 맨날 나만 뽑아 먹는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뭐 그쪽 구독자가 더 많지 않아요? 네, 아니요. 뽑아 먹어주세요. 불러주는 데도 없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동산 수도권 풍선 효과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수도권 내 규제의 청정지역이라고 부르는 부천, 수지, 김포가 뜬다라는 얘기가 지금 굉장히 미치겠다. 청정지역은 뭐야? 규제 그렇게 나오고 청정지역. 있어. 기사 진짜 제대로 뽑는다. 그죠, 타이틀. 예술이죠. 제목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진짜. 개울가야? 네? 청정 개울가야? 1급 수. 아, 미치겠다. 서울 집값이 주춤한 사이에 수도권 비조정 대상 지역 아파트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인으로는 대출이 상대적으로 쉽고 세금 부담이 덜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 8개구 그리고 안양, 군포, 의왕, 안성, 용인, 수원, 부천, 시흥, 오산, 평택, 광주, 이천, 여수, 김포, 파주, 포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 그래서 경기도 26개구가 시구가 포함이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분명히 시장 장이 안 좋았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9.13 대책 이후에 시장이 좀 움직이더니 드디어 감정원 통계에 의하면 시세가 반등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네. 이게 이제 저도 이게 어디서 보냐면 네. 왜 이제 주간 단위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지수를 감정원이랑 이 KB 국민은행에서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자료들을 매주 보고 있으면 이번 주는 여기가 빨갛고 다음 주 여기가 빨갛고 그런데 사이드 서울 외곽에 있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파란색. 그게 뭐냐면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9월달, 10월달까지 오는 누적 상승률, 누적 하락률을 조사해 보면 여전히 파란 데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파랬던 데들이 빨간색으로 돌아섰어. 또는 이제 색깔이 약간 붉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수도권 지역도 이제 상승 추세 그리고 진하게 빨갛던 데들은 약간 색깔이 옅어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제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형적인 순환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 지역이 먼저 어제 제가 뉴스 읽어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있던데 그 50개 선도단지 지수라는 게 있대요. 이게 2008년부터 조사했던 건데 아파트들 중에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가격, 그러니까 전년도 12월달 기준으로 해서 비싼 아파트들 50개를 뽑아가지고 마치 코스피 200 지수처럼 50개 아파트 선도 지수란 걸 발표하는데 네. 얘네가 말 그대로 시장을 리딩해가는 제일 상승세가 있으면 제일 먼저 가격을 이끌어가는 그런 대장인 거죠. 대장주네. 예, 이제 그런 애들이 시장을 선도해가면서 상승장에서는 먼저 뚫고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애들이 이제 갯매우기 하듯이 얘가 원래 가격 차이가 요만큼이었는데 너무 벌어졌다 하면 네네. 쫓아가고 이제 그게 원래는 서울 안에서 강남 그 다음에 강북의 인기지역 네. 그럼 강북의 인기지역에서 비인기지역 이렇게 갔었는데 이게 규제가 사실은 겹겹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일 큰 문제는 그러니까 9.13 대책에서 제일 건드린 게 금융 금융에 관련된 규제잖아요. 부분이죠. 그래서 네. 유주택자가 대출을 받아서 뭐 더 살 수 있는 게 막혔는데 그게 없어도 되는 지역들 또는 그게 여전히 가능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는 지역들 이게 아까 저 규제 청정이라는 표현이 되게 웃기다 그랬는데 네. 아무튼 규제가 없는 지역들 쪽은 여전히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되게 높고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사실 이런 지역에 움직이는 투자가 투기일 수도 있고 투자일 수도 있지만 벌써 제가 볼 때는 올해 상반기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각대 가격대보다 이제 올라가면서 거래되는 모습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락장에 가서
막 마이너스 된다라고 하던 시절에 왜 우리 동네는 안 올라 막 하던 물건들을 일부 지역에서 소위 말하는 주순 사람들은 이제 지금 상승장에서 아 우리 것도 얼마 올랐구나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경기 부천, 용인, 수지, 김포가 특히 가격 상승에 대해서 눈에 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또 그 정보가 있었어요. 주로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지역이 시청, 여의도, 강남이라는 세 개 지역을 중심으로 출퇴근하라는데 출퇴근 1시간 이내 가능한 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쁘게 바운더리를 구해 주셨더라고요. 이걸 쫙 보고 있는데 그거하고 굉장히 밀접한. 뭐 여기 살아야 그것도 네? 이 동네에 사야 되는 살만한 지역이다 그려준 거예요. 그게 사실상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우리 커뮤니티 부동산 스터디 카페가 트래픽이 많이 줄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200만 뷰대로 280만, 260만 이런 식으로 줄었고 평일은 이제 300만 뷰대 정도 나오고 있는데 330만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트래픽이 줄면서 이제 조금 막 노이즈도 생기고 이제 하락론이 들끓고 뭐 이제 그런. 근데 그렇구나. 카페 글들을 좀 모니터링하고 있다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확실히 이제 인기 지역들은 좀 차별화 장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강 상태고 매수세가 조금 가라앉은 부분이 있는데 모든 지역이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전히 매수 열기가 있는 지역들, 움직임이 있는 지역도 지역에 따라 보이는 것 같긴 하고요. 제가 눈여겨봤던 댓글이 지금 말씀하신 저는 사실 오늘 이 기사 얘기해보자 얘기하실 줄 몰랐는데 비규제 지역들은 지금 움직임이 꽤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오가요. 그래서 도는구나 이 동네는 끊기고 나서 좀 움직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동네 가면서 보는구나 싶었는데 기사화되면서도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움직임이 있구나 싶네요. 그렇죠. 이러한 지역들이 일단은 대출이 상대적으로 쉽고 세금 부담이 덜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상승상을 이끌고 가고 있는 지역들은요. 실수요자가 많고 개발 호재가 겹해져 있는 그런 지역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 중에서도 그렇죠. 입지가 우위에 있는 지역들, 뭐 교통 편하고 출퇴근하기 좋은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얘는 아직 덜 올랐구나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지역을 사람들이 가서 선매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뭐 특별한 호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3기 신도시 공급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GTX 노선이 새롭게 도입되는 부분, 그다음에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해서 특정한 지역들의 가격이 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되게 웃겨 이게. 왜요? 이게 상승장에서는 호재잖아. GTX 뭐. 그렇죠. 근데 하락장에서는 되겠어 그거 언제 뭐 그런 패배한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였다가 상승장에서는 여기 지하철 GTX 광역철도도 들어온대요. 이 옆에 산업단지 개발한대요. 여기 뭐 무슨 테크노밸리 들어온대요. 막 그게 이제 하면서 지금 안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심리를 참 막 하게 되죠. 하락장에서는 저거 안 돼. 10년 지나도 안 돼. 막 이러다가 그런 거 보면 참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는 심리 싸움인 것 같아요. 심리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심리학 공부해야 되나요? 부동산 잘하려면? 그러니까 그 남들의 그 심리에서 초연하는, 그러니까 심리학을 공부한다기보다는 나의 주관을 잘 견지하는. 심리학을 초월하는 나만의 강한 멘탈? 뒤에서 냉정하게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그게 쉽지 않죠. 매우 어려운 얘기죠. 도 닦아야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확실한 풍선 효과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올 가을 겨울 정도 지나면 지표상에서 지금 제가 그 누적 상승률 가지고 해서 얼핏 말씀드렸지만 이제 2-3개월 정도 지나면 지표상에서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실제 그렇게 올랐는지 안 그랬는지.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핀셋 규제, 즉 특정 지역에 타겟으로 해서 진행되는 지역들이잖아요. 너무 많이 오르면 투기 과열지구 지정될 수 있다는 그거는 고민할 필요 없어. 금방 지정될 거야. 오래 안 걸린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 옛날에도 그렇죠. 2002년, 3년, 4년 그때도 계속 여기
예. 확대하면서 계속 다 지정돼 수도권 전체가 다 지정됐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가격이 쫓아서 올라가면 이 아파트 매매가지수 보고서 올라가면 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정되는데요. 문제는 그거예요. 요새 굉장히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 그놈의 재당첨 제한. 재당첨.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렇죠. 투기가율지구 지정되는 돼. 순간 재당첨 제한. 지금 이제 안양 만안 동안 이번에 그 안양이 투기 조정 대상 지역으로 굉장히 느슨한 기대 처음 시작했는데 이제 그들 그 광명이 이번에 광명이랑 하남은 투기가율지구 지정됐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빠져 있는 데가 수원, 수정, 중원구 이런 지역들이라든가 이제 그쪽도 재개발구역 많고 고양도 그렇고 그다음에 안양 쪽도 구도심 재개발구역들 이런 데들이 투기가율지구 지정되면 이제 재당첨 제한 문제 때문에 머리 아픈 최근에 9월달에 관리처분 인가는 한 재개발 조합 관리처분 계획에 보면 청산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분양에서 제외된 자 한 7명 정도가 재당첨 제한 문제로 청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해석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국토부 해석이 번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붙어볼 만한 사례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합이 해석을 잘못해서 구청에서 해석을 잘못해서 이제 해석 재당첨 제한 걸려서 청산자로 이렇게 된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구제를 위해서. 근데 아무튼 그런 이슈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정비 사업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작년에 8.2 대책에서 얘기한 것 중에 재당첨 제한뿐만 아니라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지 양도 금지 규정이 생겼어요. 그게 지금은 제한되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2018년 1월 25일 이후에 사업 시행가를 접수한 단지부터 이제 관리처분 인가 나면 이제 조합원지가 금지, 양도가 금지되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이제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올해 1월 25일 이후에 사업 시행가 접수했던 단지들 중에서 사업 시행가 받고 분양 신청 받으면 이제 관리처분으로 가는 단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이제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면 조합원지 양도가 안 되는 사업장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만 작동하면 상관없는데 좀 전에 봤던 투기가율지구 지정되면 재당첨 제한 걸리는 사례 있잖아요. 그거랑 맞물리게 되면 재당첨 제한에 따라서 당첨이 안 되는 사람이 갖고 있었는데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재개발도 조합원지 양도가 금지되니까 팔고 못 나오면서 이제 하긴 그게 이제 맞물려 있으니까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청산자가 되겠구나.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겠다. 근데 이제 이제 복잡해요. 경우의 수들을 다 짜줘야 되니까. 근데 안 그래도 요새 문제가 그거더라고. 질문을 하면 시원하게 답변을 못 하겠어. 제가 10월 5일 날 국토부에 2개 질의를 했는데 동문서답 답변 2개 오고 잘 모르겠으니까 동문서답으로 답변하고 구청장한테 물어보라는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 질문은 다른 질문인데 2개의 답변이 똑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답변이 하나 왔어. 그래서 이게 이제 국토부도 피곤한가 보다. 인가권자에게 물어봐라. 인가권자에게 물어봐라. 그냥 관리처분 계획 인가는 구청장이 내주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답이라고 보냈냐라고 추가 질문에다가 아니 법을 애매하게 만들었으면 해석이라도 명쾌하게 해서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헷갈리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답변을 다시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또 답변 왔어. 미안합니다. 이게 미안합니다도 복사 붙여넣기로 자동으로 날라오나 봐.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질문했던 내용이 재분양 신청 관련된 얘기였거든요. 재분양 신청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재분양 신청으로 볼 거냐. 재분양 신청도 재당첨 제한 걸립니다라고 답변을 했으니까 재분양 신청을 어디까지를 봐야 되느냐 물어봤는데 잘 구청장한테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외신이 온 거고 또 하나는 보류지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보류지. 제가 사안을 6개로 나눠가지고 세밀하게 어떻게 봐야 되냐를 얘기했어요. 보류지 중에서 이제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보류지를 받은 경우 또는 일반 분양 청약 방식으로 받은 경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해서 일단 보류지 몇 개 안 나면 수의계약도 하잖아요. 할 경우 각각 이게 일반 분양으로 봐야 되는 거냐 조합원 분양으로 봐야 되는 거 둘 다 아닌 걸로 봐야 되는 거냐 따져서 이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느냐를 명쾌하게 나눠달라. 그래야지 보류지 받았는데 청산이야. 보류지 받았는데 내 거 다른 거 문제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 2번째 이번에 보낸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회신이 없었어요. 질문을 딱 듣고 보니까
답변 안 하고 싶을 것 같아. 고민스러우니까 그냥 포기를 네. 한 건지 결국은 잘 모르겠으니까 구청에서 안 주는 걸로 판단하면 법원 가서 니들이 알아서 싸워라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근데 법을 그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헷갈리게 하기, 2단은 겁주기, 결국 목적 3단은 사지 마라 이거지. 사지 마라. 사지 말아요 사실은. 아 진짜 정신없이 사지 복잡해요. 말아도 네. 사지 말아지만 아무튼 당사자들 중에서는 진짜 영혼을 끌어모아서 진짜 투자를 안타까운 하신 케이스들이 분들인데 있죠. 어쨌거나 좀 말 그대로 좋은 주거 지역에서 살고자 해서 그 어떤 말 그대로 그 욕구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선의의 있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이번 있죠. 대책은 그러한 선의의 피해자들한테는 지탄받아 마땅한 대책이기도 하죠. 네.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누가 구제해주지 않지. 그러니까. 네. 자 이런 부분들 주의하시고 사전에 꼼꼼히 살펴보신 다음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 넘어갈까요? 이번에는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면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데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그 홍철호 의원의 국토부 자료 제출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자 이제 진짜 그린벨트를 풀면 가격이 오르는 건가요? 저는 사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잘 음. 모르겠는 게 뭐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네. 이거는 만약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두 번째 이슈로 꼽은 이유가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억지다. 억지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억지냐? 기존 아파트보다 음. 저렴하게 공급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기존 아파트 가격을 끌어내리겠죠. 근데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뭐 택지에 대한 매입 비용이라든지 이미 가격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인건비라든지. 그러면 기존 아파트보다 신규로 짓는 아파트가 비쌀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은 기존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굳이 그린벨트를 해제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형태로 표현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지 않나. 집값이 생각이 좀 오르는 들어요. 것에 수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한 게 주된 요인이다라고 주장하기엔 너무 근거가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결국 그린벨트를 풀면 사실 토지 보상을 많이 받는 고액 이제 자산가가 나오고 그 사람들 그렇게 보상받은 금액이 다시 이제 시장으로 와서 그러니까 보상받아가지고 강남 아파트 비싸게 사면 비싸게 네. 거래해준 그 거래가 하나가 네네. 또 주변 시장 가격에 불안 요소를 작용해서 네. 상승을 부채질하고 뭐 이제 그런 주장도 있고 한데 네네. 사실은 그게 큰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저는 좀 미약하지 않나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린벨트 해제하고요. 네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늦게 발표를 하면 그러면 시장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오인 또 오해 이런 것들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식 한번 나눠볼까요? 네, 드디어 쇼킹한 소식이 진짜 난리였어요. 네, 저도 되게 들려오면서 궁금했고. 네. 안 그래도 지금 저도 이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일단은 재건축 조합 설립 취소에 대한 판결이 나와서 지금 아주 막 시끌시끌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구체적인 내용 같이 설명 좀. 그러니까 이 재건축 해주시죠. 사업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네. 정확히 세 종류.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음. 원래는 이제 같은 법안에 있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안에 이제 재건축이 있는데 정비구역에서 하는 재건축이 있고요. 정비구역이 아닌 데서 하는 재건축이 있어요. 정비구역이 아닌 데서 하는 재건축은 소규모 재건축이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빈집 및 네. 소규모 주택에 관한 특례 그 법으로 빠져나갔고 근데 도시정비법 안에는 두 가지 형태의 재건축이 있는데 주택 단지 안에서의 재건축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주택 단지 안에서 재건축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공동주택, 네. 음마 아파트, 네. 무슨 아파트 이렇게 해서 주택 단지가 있잖아요. 네. 거기를 재건축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도시정비법이 만들어지면서 추가된 내용 중에 집이 낡기는 했는데 네. 이게 재개발을 하기에는 주거 환경이 열악하지 않은 단독 주택들이 많이 몰려 있는 네. 주거 지역들 이런데도 길도 반듯반듯하고 재개발은 안 돼. 근데 뭔가 같이 공동으로 재건축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도 정비 구역을
지정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재건축하세요. 이걸 우리가 흔히 단독주택 재건축이라고 불러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사례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장입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장에서 재건축을 하면 기본적으로 항상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런 전면 철거 중심의 정비 사업은 반대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렇죠. 나 그냥 살래. 왜 자꾸 헐작을 해? 특히 이게 공동주택 재건축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13평형, 15평형, 17평형 이런 식으로 소형 평수로 구성된 단일평 이렇게 이해관계들이 군집되어 있거나 보통 네. 이런 공동주택 가면 네. 뭐 중층 재건축들도 보면 20평형대, 30평형대, 40평형대 우리 집은 50평형대라 커서 재건축에 반대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몇십 명이 모이는 그런 정도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주택 단지가 낡거나 이런 부분은 공통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그 구역 안에 대로변에 빌딩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쪽에는 열악한 연립주택 오래된 거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막 쓰러져간 구옥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소유권 관계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재건축 사업에 찬성하지 않는데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이 단독주택 재건축 안에 포함시켰느냐 이런 정비계획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네. 또는 이제 추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 단계에 가면 아니 내 좋은 집값을 좋은 땅 건물을 왜 이거밖에 평가를 안 해주냐 그렇죠. 보상을 안 해주냐 그거에 이제 불만은 풀고 재건축 사업에 참여 안 하는 사람도 그렇죠. 생기고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재건축 사업은 구조적으로 4분의 3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이제 뭐 세부적인 기준은 좀 더 디테일하게 있습니다만 네. 일부가 동의를 하면 나머지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를 하더라도 그냥 땅을 뺏길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매도 우리나라에 이 참여 안 해도 우리 다수가 찬성하니까 이 땅은 내놔야 되라고 청구 소송을 하면 땅을 뺏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가 그런 만들어져 제도예요. 있죠. 이제 재건축이라고 하는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네 개인의 피해는 감수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적용되는 사업인 거예요. 네네. 근데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뭐가 생기겠어요? 불만이 생기겠죠.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그런 단계로 가면 이제 이 재개발 사업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온갖 꼬투리를 잡아서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소송을 걸었냐면 일단 여기는 정비계획 수립이 잘못됐다. 그래서 정비계획도 잘못됐고 그다음에 여기 조합 설립을 했는데 이 조합 설립도 잘못됐다. 그래서 수십 가지의 이유를 들어가지고 여기는 동의서가 잘못 지켰다. 뭐 이런 사소한 것까지 해가지고 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 소송을 서울 이제 이 정비 구역 지정을 해주는 데는 서울시장이고 그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내주는 데는 구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청장,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이 참여 불만인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제 그 판결이 1심 판결이 이번에 나왔는데 네. 이제 이 사람들이 수십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정비 구역 지정 받은 것도 무효고 조합 설립 인가 받은 것도 무효다라고 냈는데 이제 판사가 그 항목별로 다 경중을 따지고 그래서 판결했는데 다 기각됐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인용이 되지 않았어. 정비구역 지정도 문제 없다. 그리고 니들이 제안한 당신 원고가 주장한 이 조합 설립 무효라고 하는 사안들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다 기각을 했는데 딱 하나가 인용이 됐어요. 그 인용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재건축 조합이 설립 인가를 취소하라고 이 행정소송에서 판사가 판결을 했습니다. 그 문제가 사실은 앞으로 이 재건축 사업에서 굉장히 큰 화두로 떠오를 것 같고요. 항소심 만약에 이제 항소심에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어느 한쪽이 수긍하지 않으면 대법까지 갈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는 굉장히 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법률적인 얘기 재미없죠?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죠. 일단 단독주택 재건축이 강남권에서 공급되는 지역들은 굉장히 극소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공동주택 재건축에 비해 저평가됐다라는 인식 때문에 많이들 또 관심을 가지시는 지역들이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과거에 관리처분 될 때 이제 2개씩 분양받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거주와 투자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각광받았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업이 좌초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은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사업이 늘어난다는 거죠. 사업비도 늘어나고 그죠. 이제 여기도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됐는데 항소심에서 네.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쟁점은 뭐냐면 주택 단지 네. 이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율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네. 주택 단지의 범위를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해서 해당 구청이랑 그다음에 이 재판부가 보고 있는 기준이 좀 달라요. 재판부는 좀 더 높은 허들의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이제 구청 같은 경우는 네. 그거보다 낮은 기준으로 봐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차이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이 서초 강남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다른 지역들도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해서 정비계획 수립되어 있는 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많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 영향을 끼칠 만한 이 판례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지금 재건축 추진하는 다른 단지들 같은 경우는 이 동의서를 일단 지금 판결이 1심 항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심에는 났기 때문에 그에 맞는 동의서를 걷기 위해서 지금 아마 이 판결 내용 아는 조합들은 엄청나게 또는 취진이들은 지금 동의서 받으려고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될 거는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재건축 사업에서 제일 큰 문제는 우리 작년에 뜨겁게 달궜던 이슈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부담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합이 취소가 됐으면 이제 다시 조합 설립을 해서 가면 뭐 보완해서 가면 되죠. 근데 사업 시행인가도 다시 받아야 관리처분인가도 다시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면 조합원들은 원래는 부담을 안 해도 됐는데 안 내면 되는 줄 알았더니 부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 이것도 사실을 법리적으로 계속 봐야 돼요. 저도 이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또 소송하고 판결해보고 해석을 받아봐야 가는 문제라 네네. 예를 들자면 조합 설립 변경을 하고 동의율을 받아가지고 변경하고 기존의 사업 계획이랑 관리처분 계획을 유용해서 가게 되면 이런 경우는 이 재건축 부담금 안 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똑부러게 이게 판단. 그것도 소송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는 니네는 아니다 내야 된다라고 하면 아니다 우리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받아서 변경만 해서 하자가 있었던 관리처분이 아니라 조합이기 때문에 변경해서 하자 치유했으니까 된다 이러면 또 그것도 사실은 그렇죠. 가서 또 붙여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 이번 판결로 인해서 수많은 재건축 구역의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동의율을 뭐 조합 설립 인가가 나와 있는 걸 동의율을 보완을 해서 설립 인가 변경 신청을 해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 이런 부분도 또 다른 쟁점 사항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역시도 어떻게 보면 재건축 사업을 좀 진행하지 말라는 이런 의지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혹자간에는 아니야.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좀 하고 있는데 무리야. 이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뭐 재판부가 그렇게 판결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거 너무한 거야. 이거를 그럼 단독주택 하지 말란 얘기지. 단독주택 안에 입지가 좋은 다세대 거기 동의율 결국 동별 동의를 채우란 얘기 아니에요. 4분의 3, 4분의 3을 그러니까 개별 빌라 그러니까 그 주택 단지 이제 법 정의에서 보고 있는 주택 단지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택 단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걔도 개별적으로 주택 단지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전체 주택 단지의 4분의 3, 4분의 3을 채우고 그 안에 있는 동 기준으로는 2분의 1 이상 과반만 넘으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 재판부의 의견은 정비구역 안에 여러 개의 주택 단지들이 각각 있다고 하면 각 주택 단지도 4분의 3, 4분의 3을 충족하는 걸로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조합 설립 인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거는 동의율이 굉장히 미달되고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다라고 판단을 재판부가 한 거예요. 이게 재개발 구역에서도 문제가 돼요. 그렇게 되면 재개발은 동별 보는 기준이 없잖아요. 재개발 없어요. 구역에서는
아 그렇군요. 재개발은 네네네. 동별 맞다, 기준이 맞다, 없고 맞다. 전체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 음. 보는 기준만 있기 때문에 맞다, 문제 맞다.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재건축 사업에 커다란 브레이크가 걸리게 될 텐데 아무쪼록 2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까지 어떤 향방으로 흐르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한 저는 주간에 모쪼록 잘 해결되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어떤 이건 걸? 그 사실 이 관련해서 이 사업장 관련해서 현장의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거래하는 중간에 머리 아픈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날벼락 떨어진 거고 굉장히 그러니까 좀 저는 모쪼록 납득할 만한 판결로 힘들지 않게 좀 해결이 개인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을 바라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핫한 이슈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